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디 거지 같은 집안에서 감히 우리 집안을 널보니? 이 결혼 절대 못하니까 당장 꺼져! 고아라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재벌회장 예비 시아버지가 파혼을 선언하며 저에게 찬물을 뿌렸어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 재벌 시아버지는 더 충격적인 건 저 같은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면서 저를 전라남도 신안군에 염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9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줄을요.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힌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로 올해 33세의 김소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는 24살이었습니다. 대한 새만금 에너지라는 태양광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의 도움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서류를 미리 정리했고 밤 11시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저는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고졸 출신인데도 말이죠. 그때 제 인생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계열사 회장의 아들 강태진 상무였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 대한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회사의 후계자였죠. 태진 씨는 저를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회의 시간마다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주었어요. 어느 날 태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그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어요. 태진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상고 출신인 제가 재벌가의 아들에게 프로포즈를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의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여 줄지를요? 현실적으로 집안 배경이 너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태진 씨는 제 걱정을 알았는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태진 씨를 여러 번 거절했었어요. 재벌가 아들이 나한테 장난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아버지를 뵙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성북동에 있는 강 회장 자택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백화점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부모가 없던 저에게 남편이 될 사람의 아버지라면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을 하고 최대한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을 꾸몄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 걱정 반 설레임 반이었어요. 남자친구 태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성실하게 살아왔잖아. 아버지도 분명 너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야. 태진의 말에 저는 든든함을 느꼈고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태진 씨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있는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고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2층짜리 한옥 건물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가운데 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에 강문석 회장이 앉아 계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장님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없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어요. 태진 씨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여자예요. 김소혜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계열사 새만금 에너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김소희입니다. 부족하지만 태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릴 뿐이었어요. 1분쯤 흘렀을까요?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혜 씨,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저는 깜짝 놀랐고 자신이 없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 앞에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태진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네가 우리 집안과 우리 회사의 후계자인데 고졸 출신의 고아 며느리와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미쳤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진 씨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희 씨는 학벌이나 배경으로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졸 사원들을 포함해서 누구보다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에요. 회장님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능력? 성실함? 그런 걸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격이 되는 줄 아나. 태진아, 내 약혼녀는 이미 정해져 있단다. 시중은행 부행장의 딸이지.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우리 그룹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회장님을 보면서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태진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혜 씨와 결혼할 겁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요. 못난 놈,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놈이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회장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가 옆에 서 있던 집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집 밖으로 내보내. 태진 씨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태진 씨를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가 제 발밑에 떨어졌어요. 아가씨, 우리 태진이랑은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끝내요. 더 만나다가는 아가씨가 다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될 분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던진 그 서류는 다름 아닌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소혜 씨, 당신은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서 해고야. 그리고 내 아들 곁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내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다니던 직장도 잃고 말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태진 씨가 소리쳤어요. 소혜 씨, 소혜 씨. 미안해요.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택 정문까지 끌려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의 장맛비였어요. 마치 저를 보고 슬퍼서 울어주는 하늘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 빗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해고통 지서가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고아 출신에 부족한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었나 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그마한 원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회사 정문 앞에 도착하자 출입카드가 먹통이 되어 출입이 안 되었어요. 회사 입구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김소혜 씨, 당신은 회사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당신은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항의했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짐은 모두 정리되어서 밖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제 물건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들고 그렇게 쓸쓸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태진 씨인 줄 알고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소혜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장 최민국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태진 씨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났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실장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몇 시간을 달렸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보였어요. 저는 갑작스럽게 공포에 떨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최 실장이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여기가 어딘데요? 최 실장이 제 팔을 잡아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최 실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주변 교통 표지판을 보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인 것 같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에 낡은 소금 창고가 보였어요.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염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염전 노예로 납치되어 감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김소혜 씨, 회장님 명령입니다. 당신은 여기 염전에서 일하며 살게 될 겁니다. 회장님 아들 태진 씨하고 떨어지라는 회장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창고 문이 쾅 닫혔어요.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쇠창살이 박혀 있어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지만 밖은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 차가운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낯설은 전라도의 외딴 바다 염전 창고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곰팡이 냄새와 소금 냄새가 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강 회장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염전 관리인이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이, 아가씨 빨리 일어나. 일 시작이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좀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근데 여기 온 사람 치고 나간 사람 없어. 그가 낡은 작업복을 던졌어요. 5분 안에 갈아입고 나와. 염전에서 일해야 하니까. 창고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 더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50대 여자, 20대 청년. 모두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관리인이 그중 한 남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야, 철수야. 새로운 신빙한테 염전 노예로 살아가는 방법 좀 가르쳐줘. 남자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와. 여기 잡혀왔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 나가기 힘들어. 나도 여기 갇힌 지 벌써 3년째야. 도망치려다 잡히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으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작년에 한 사람이 도망쳤다가 붙잡혔는데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못 봤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삽을 건네며 말했어요.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그래야 밥이라도 먹지.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50대 여자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조금 마셔. 관리인 몰래.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 근데 여기 생활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저녁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물집이 터진 것이었어요. 염전 관리인이 낡은 도시락을 던졌습니다. 야,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도시락 안엔 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밥을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고요. 그렇게 염전에 끌려온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에서 일했어요.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벗겨졌습니다. 태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을 텐데 말이죠. 보름째 되던 날 저녁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갑자기 최민국 실장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든 척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최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최 실장이 손전등을 켜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어요. 대한그룹 강태진 상무 교통사고로 사망. 신문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진 상무가 지난주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빗길 과속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태진 씨가 죽었다고요?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진 상무님께서 당신이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찾아다니셨습니다. 회장님께 계속 추궁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거짓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강 상무님은 그걸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강 상무님이 빗길에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당신을 찾으러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회장님께서 태진 상무님에게 미행 차량을 보내셨습니다. 강 상무님 차를 따라가며 방해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급제동을 걸었는데 태진 상무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건 꿈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니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저는 하늘을 보며 원망했습니다. 구석에서 자던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슬퍼하는 걸 보면서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작은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 상무님의 유품입니다. 상무님께서 늘 가지고 다니시던 물건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받았습니다. 은색 볼펜이었어요. 태진 씨가 늘 양복 주머니에 꽂고 다니던 그 볼펜이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그렇게 태진 씨의 죽음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삶의 희망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염전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녀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슬픔을 견딜 시간도 없이 염전에서의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태진 씨가 죽었다는 사실도 이젠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일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또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현기증이 심했어요.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는데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염전 관리인이 절 창고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그만 쉬어.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냐?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창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배 안에서 뭔가 작은 움직임을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 설마, 제 뱃속에 태진 씨 아이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태진 씨의 아이였어요. 태진 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그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임신했지?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여자야. 다 알아.
그녀가 몰래 달콤한 과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 아기를 위해서야. 그리고 조심해. 관리인한테 들키면 안 돼. 일 못하고 쓸모없으면 여기서 바로 쫓겨나거든. 저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진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으면서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함께 염전에서 일하는 여자가 저를 몰래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태진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강 회장,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 아이를 낳고 보란 듯이 탈출해서 언젠간 반드시 당신을 내 앞에 무릎 꿇릴 날이 올 거야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염전 노예로 일한 지 어느덧 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최민국 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염전 관리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틈을 타서 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실장님, 저 임신했어요. 최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배에 손을 올렸어요. 태진 씨의 아이예요. 석 달쯤 된 것 같아요. 최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실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요.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이곳 염전에 버리고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딸이 생각이 났어요. 차마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민국 실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을 속여야 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절 죽은 것으로 처리해 주세요. 최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회장님께 제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하세요.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그럼 회장님은 저를 완전히 잊으실 거예요. 최 실장이 고민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계획입니다. 들키면 저도 무사하지 못해요. 그를 간절히 바라보았어요. 실장님, 제발이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최 실장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소희 씨는 아무도 모르게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장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태진 상무님이 죽고 나서 회장님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아이만 무사하다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배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회장님께 당신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해야 합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몰래 힘을 비축했어요. 밥을 억지로라도 먹었고 염전 동료 여자분이 건네주는 음식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최 실장이 저를 중국으로 밀항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날 밤 염전 관리인이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최민국 실장이 저를 탈출시켜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과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그리고 이건 필요 경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낯선 곳에서라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잘 가. 거기서는 꼭 살아남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최 실장을 따라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작은 어선 하나가 정박해 있었어요. 배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배를 타고 몰래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최 실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소희 씨, 꼭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는 작은 통통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진 씨가 묻힌 곳이 멀어졌어요. 저는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진 씨, 미안해요. 저는 지금 한국을 떠나요. 하지만 꼭 돌아올게요. 우리 아이와 함께요. 그리고 당신을 죽게 만든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배는 어둠 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뱃속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꼭 살아남자.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통통배는 이틀 밤낮을 달렸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어요. 배 안은 비좁았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은 대여섯 명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배멀미가 심했어요. 입덧까지 겹쳐서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먹은 게 없어서 토할 것도 없었어요. 옆에 앉은 40대 남자가 물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조금 마셔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물을 조금 마시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배를 타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배가 멈췄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어요. 다 내려요. 이곳은 중국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항구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말을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선족 선장이 한국말을 하면서 손짓으로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이 사람들 많은 시내예요. 저는 그렇게 배낭 하나만을 메고 항구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서자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 실장이 준 돈이 제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환전소를 찾아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조그만 여관을 찾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60대 여자였어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자 못 알아듣는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손짓 발짓으로 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자가 알아듣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하루에 얼마인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염전 창고보다는 천국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배를 타고 온 동은 너무 힘들었는지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관 근처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중국말을 못하는 저를 고용할 곳은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여관비를 낼 돈조차 부족해졌어요. 돈이 떨어지자 여관 주인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숙자가 되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웠어요. 10월이었고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저는 얇은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떨면서 잤습니다. 낮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빵 한 조각을 샀어요. 아가야, 미안해. 지금은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구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작은 진료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50대 중국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제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왕리였고 이 동네 진료소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리는 쓰러진 저를 우연히 발견하고 진료소까지 업고 온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임신부라는 걸 알고는 왕리에게 며칠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왕리가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어요. 며칠을 진료소 구석방에서 지냈습니다. 왕리가 매일 와서 밥을 챙겨주었어요. 그녀는 조선족이라서 한국말을 잘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왕리가 조심스럽게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디라도 갈 곳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리가 한숨을 쉬며 손짓으로 말했어요. 우리 집 창고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요. 대신 집안일 좀 도와줘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왕리의 집은 작았습니다. 본체와 떨어진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낡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왕리는 이불 한 채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왕리의 집안일을 도왔어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왕리는 길바닥에서 저를 구해줬고 친딸처럼 대해주었어요. 저도 그녀에게 조금씩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리가 천천히 말하며 가르쳐 주었어요. 밥, 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한 단어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중국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고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어느새 임신 7개월이 되었어요. 왕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제 배를 진찰했어요. 의사가 왕리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왕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병원을 나온 뒤 왕리는 저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과일과 고기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가요?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왕리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태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진 씨와 제 사랑의 결실이에요. 꼭 지켜내야 했습니다. 밤새 진통을 겪고 새벽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쩌면 죽은 태진 씨를 꼭 빼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김태진이야. 아빠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야. 억울하게 죽은 아빠의 이름을 기억해줘. 하지만 성은 엄마 성을 따르는 거야. 우리를 버린 그 가문의 성은 쓰지 않을 거야. 아기가 작게 울었어요.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태진아, 너는 강태진이 아니고 너는 김태진이야.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눈을 똘망똘망 뜨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갓난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고 중국 생활에 적응을 해왔지만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진이가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기침도 심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왕리에게 말했습니다. 왕리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왕리에게 뭔가 말했어요. 왕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왕리가 손가락으로 병원비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없던 저에게 아이의 병원비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왕리에게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왕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돈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리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왕리가 목사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모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태진이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태진이 곁을 지켰어요. 태진아 제발 잘 견뎌줘. 네가 엄마의 전부고 살아있는 이유야. 태진이는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태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일주일 후 태진이가 깨어났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의사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했어요. 그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평생을 중국 땅에서 구걸하며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태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왕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중국말을 가르쳐 달라고요.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일 왕리에게 중국어를 배웠어요. 낮에는 태진이를 돌보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저를 정식으로 고용할 곳은 없었어요. 어느 날 왕리가 먼 친척이 하는 작은 빵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왕리가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정식 직원은 안 돼요. 대신 현금으로 일당 주는 조건으로 한 달만 여기서 일을 해봐요.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일당은 적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빵집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어요.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낯선 곳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왕리가 제가 일하는 낮 시간 동안 태진이를 봐주었어요. 저는 퇴근하면 태진이를 안고 왕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빵 만드는 기술을 익혔어요. 주인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소희 씨, 당신은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빵이 맛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태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되었어요. 아빠를 닮아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진이를 안고 속삭였어요. 태진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아빠의 원수를 갚을 거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빵집 주인이 저를 불렀어요. 소희 씨, 내 조카가 옆 동네에 작은 빵집을 열었어요. 거기 가서 빵 만드는 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물론 일당은 더 드릴게요.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주인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조카 가게에서 가르쳤어요. 수입이 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태진이는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했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사랑해. 저는 태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태진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꼭 성공할 거야. 어느 날 저녁, 저는 빵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퇴근한 뒤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한국에서 온 김소희 씨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태양광 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리우라고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왕리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에너지 회사에 다녔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왕리 씨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에너지 기업에서 차장까지 했다고. 태양광 발전 쪽 일을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했습니다. 리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태양광 기술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혹시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맞는 월급은 책정해서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변화하는 순간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찾아온 2번째 기회였어요. 저는 리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우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왕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왕리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왕리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힘내고 꼭 성공해라. 왕리 언니는 마치 친언니 같았어요. 그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방향을 향해 말했어요. 강문석 회장, 기다리세요. 언젠가 제가 돌아갈 겁니다. 그때는 당신이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요. 다음 날 저는 리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리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해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제 이름으로 내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와 공동 소유로요. 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대신 당신이 정말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만 지켜보세요. 그렇게 저는 리우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진이는 3살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리우의 에너지 회사는 3개월 만에 제품 효율이 15% 올랐어요. 리우가 감탄했습니다. 소희 씨, 당신을 정식 기술 이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 동안의 에너지 회사에 다니며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중국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태진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1년이 지나 새로운 태양광 패널 구조를 개발했어요.
효율이 기존보다 35% 높았습니다. 리우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장 특허 출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이름이 필요했어요. 왕리 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리 샤오밍.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한 이름이에요. 리 샤오밍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제 입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태진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에 집중했어요. 계속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2년 동안 7개의 특허를 더 출원했어요. 에너지 저장, 패널 냉각, 발전 효율 개선, 모두 태양광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부터 회사 매출이 50배 이상 성장을 했고 중국 내에서 삼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했어요.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자 저를 스카우트했던 리우가 저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 염전노예에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 회사의 부사장이 되기까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 한국의 경제 관련 뉴스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강 회장이 있는 대한그룹이 태양광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강문석 회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상대와 제가 속한 곳이 경쟁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그룹이 확보해야 하는 핵심 특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들을 하나씩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태진이는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해 가을,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정부는 핵심 기술 보유 기업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사장으로 있는 이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다시 잡기 힘든 역대급 기회였던 거예요. 리우와 제가 개발한 8개 특허 자료를 들고 입찰에 참여했어요. 심사 당일 저는 발표장에 섰습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보다 35% 높은 효율, 20% 낮은 생산 비용.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중국 최고 수준이에요. 2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했어요. 계약 규모만 5천억 원이었습니다. 눈부신 성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미 강 회장이 있는 대한그룹의 기술력을 뛰어넘었고 매출도 훨씬 더 높은 회사의 부사장이 제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태진이를 안고 울었어요.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0명을 넘었고 넓은 땅을 매입한 후 공장을 세웠어요. 중국 정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민간 기업들도 줄을 섰습니다. 저는 4개의 특허를 추가로 출원했어요. 총 12개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발전하는 속도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느덧 태진이는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해 겨울 리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샤오밍 씨,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회사 경영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당신 회사예요. 회사 지분의 절반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리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회장직함으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제 이름을 따서 소위 에너지로 바꿨어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중국 내 경쟁사 3곳을 인수했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업계 표준이 되었어요. 소위 에너지는 연매출 2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이제는 제가 없이도 최고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정상 궤도에 올라왔고 태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강 회장에게 복수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느꼈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대한그룹, 태양광 사업 확장 난항, 핵심 특허 확보 실패로 프로젝트 지연. 대한그룹이 필요로 하는 특허가 정확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허들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문석 회장, 당신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군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제 특허들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대한그룹이 이 특허 없이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저는 최 실장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한그룹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최민국 실장님께 전해주세요. 9년 전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연락했다고요. 30분 후 제 전화가 울렸어요. 최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9년 전 전라도 염전에서 배를 타고 떠난 김소희 씨, 당신 맞습니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실장님 맞아요. 저 김소희예요. 잘 지내셨어요? 최 실장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지난 9년 동안 기적처럼 중국에서의 저의 성공담을 최 실장에게 말을 했어요. 최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놀랐습니다. 맨몸으로 중국 땅에 가서 9년 만에 9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에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저의 계획을 최 실장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대한그룹이 필요로 하는 태양광 특허 12개를 제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샤오민? 소위 에너지 그룹이 소희 씨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실장님, 여기서는 리샤오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최민국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 씨, 강 회장님께서는 소희 씨와는 정반대로 요즘 유동성 위기에 처해 계십니다.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무리한 투자로 1조 원의 빚을 지셨어요. 태양광 사업이 강 회장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군요. 그럼 제가 그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진이를 불러 앉혔어요. 태진아, 우리 이제 한국에 가야 해. 태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내 아빠에 대해서도 알려줄게. 저는 송도 국제신도시를 조사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중국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송도 핵심 요지의 3,000평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바로 맞은편이었어요. 1층과 2층을 소위 베이커리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층은 소위 에너지 한국지사로 쓰려고요. 베이커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중국에서 빵을 만들며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얻었고, 제가 중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 제가 전라도 염전 노예로 일하면서 염전의 소금을 빵의 재료로 승화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제가 이제는 전문 경영인에게
소위 에너지의 경영을 맡기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왕리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왕리 언니 고마워요. 왕리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왕리 언니에게 회사 지분의 10%인 2천억 원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맨몸으로 중국 땅에 와서 저를 거두어 주었던 은인 같은 분에게는 한없이 작다고 생각했지만 왕리 언니는 너무나 감사해 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우리 태진이도 키워주고 저에게는 친언니 같은 분이었거든요. 왕리 언니가 떠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한국 가서도 행복해야 해. 그리고 원하는 거 이루고 꼭 성공해. 9년 동안의 중국 생활을 모두 접고 떠나며 눈물을 머금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9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어요. 저는 태진이 손을 잡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태진아, 여기가 엄마 고향이야. 저는 송도로 향했습니다. 소위 베이커리 건물 앞에 섰어요. 저 건너편에 대한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강문석 회장,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100배 100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소위 베이커리는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개점 준비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배운 빵 만드는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소금빵, 크루아상, 바게트 모두 최고급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금빵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염전 노예로 일했던 전라도 신안의 천일염을 사용했습니다. 9년 전 제가 염전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생각하며 만든 빵이었어요. 개점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송도 사람들은 새로 생긴 대형 베이커리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빵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대한그룹 본사가 보였어요. 강문석 회장이 저 건물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위 베이커리는 송도의 명소가 되었어요. 태진이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엄마, 학교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는 태진이를 안아주었어요.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 씨 회장님께서 요즘 매우 초조해 하십니다.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투자사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이 투자사를 찾고 계신가요?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필사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겠네요. 저는 최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헬로우선이라는 투자사 정보를 흘려주세요. 중국 자본인데 태양광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요. 실사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해뒀어요. 며칠 후 최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헬로우선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실사팀을 꾸려서 조사 중이에요. 일주일 후 최 실장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소희 씨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매우 만족하셨어요. 미팅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말했어요. 미팅 장소는 소위 베이커리 2층 카페로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만나고 싶어요. 최 실장이 놀랐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수가 되니까요. 이틀 후 강 회장이 투자 유치를 위해 소위 베이커리를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명품 브랜드 수트를 입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은 세련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9년 전에 24살 김소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33살
연매출 2조 원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층 카페 중앙 테이블을 예약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은 평소대로 운영하고요. 오후 3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베이커리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문석 회장이 내렸어요. 저를 염전 노예로 팔아버린 지 9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장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베이커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안내했어요. 2층 카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2층 카페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대여섯 테이블이 차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강문석 회장이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김소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염전에 팔아버린 지 딱 9년 만이네요. 회장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넌 죽었다고 했는데 바다에 빠져서 최 실장이 확인했다고 했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실장님은 당신처럼 사악하지 않아요. 최 실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중국으로 가는 밀항선에 태워서 저를 살려주셨죠. 저는 회장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 회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게 많으니까요. 회장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당신이 리샤오밍 회장? 네, 맞아요. 그래서 소이에너지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자리에 앉는 순간 강 회장이 최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최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최민국 실장님은 사람답게 정의롭게 행동한 거예요. 회장님과는 근본이 달리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9년 전 회장님이 저를 염전해 버렸죠. 거기서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 최 실장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다가 태양광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특허 12개를 개발했죠. 중국 정부에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저희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9년 만에 연매출 2조 원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조? 저 여자가 회장이래. 대박이네.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저를 해고하지 않고 대한그룹 새만금에너지 계열사에 그대로 두었다면 당신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 같은 인재를 고아라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해고한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일지 참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님이 필요로 하는 태양광 핵심 특허 12개를 제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요. 재미있지 않아요? 회장님이 해고해버린 여자가
회장님의 목줄을 쥐는 기술을 갖고 있다니. 회장의 눈이 떨렸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부러요. 9년 동안 당신한테 복수할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악착같이 버텨왔어요. 회장님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날을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투자 계약서예요. 특허 사용료는 매출의 30%, 선급금 500억 원은 3일 내 지불.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날강도 같은 계약이야? 이게 말이 되니? 우리 회사 망하라는 거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 목적이에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망친 것처럼 저도 회장님 인생을 박살 내려고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 유동성 위기 극복 못하고 파산할 텐데요? 그러시던가요? 다른 투자자 찾으시고요. 하지만 그거 아시죠? 이 특허 없으면 태양광 사업 못한다는 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회장님은 그때 저를 안 살려주셨잖아요. 태진 씨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저를 염전에 가두고 그러다가 태진 씨도 사고로 죽었잖아요. 전부 다 당신 책임이에요.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땐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주변 손님들이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당신 회사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저는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도와주겠다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네가 감히. 회장은 떨고 있었어요. 고민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무릎 꿇으시든지 파산하시든지.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회장이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대한그룹 회장 아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잖아.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소희야. 나 좀 살려줘. 그땐 정말 미안했다. 저는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9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회장님 앞에서 애원했죠. 제발 기회를 달라고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부모도 없고 고졸 나온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그 말 기억나세요?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약서를 그의 앞에 던졌어요. 서명하세요. 제가 당신 목숨은 살려드리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꺼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서명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직원이 소금빵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저는 빵을 회장 앞에 놓았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소금빵이죠. 전라도 신안 염전 천일염으로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9년 전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의 맛이에요. 회장이 빵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약금 500억은 3일 내로 입금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 파기예요. 저는 회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직도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베이커리를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을 보며 외쳤어요. 태진 씨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강문석 회장, 송도 베이커리에서 무릎 꿇어. SNS는 난리가 났어요. 저는 태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태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 벌을 받을 거야. 강 회장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니. 지금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소위 베이커리에 출근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어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런지 베이커리에 방문한 손님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대한그룹 회장이 여기서 무릎 꿇었다며요? 정말이에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니까. 허탈한 생각도 들었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분명히 저에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강 회장 동향 좀 파악해 주세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요즘 매우 불안정하십니다. 무릎 꿇은 사건 이후로 술을 많이 드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세요. 그런데 어제부터 누군가와 비밀 회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와요?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 마지막 복수의 완성은 강 회장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구속이 되는 건데 회장에게 쏠 총알이 아직 한 발 남았는데 그 총을 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청 공무원들이 베이커리에 들이닥쳤어요. 위생 점검이라며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점검하세요. 문제 없을 테니까요. 공무원들이 1시간 동안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주방은 완벽하게 청결했고 모든 서류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이 청장을 움직였죠? 최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아는 의원을 통해 불법 영업이나 세무조사나 털어보라고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다음 날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소위 베이커리와 소위 에너지, 한국 지사 모두예요. 저는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모든 장부를 준비하세요. 세무조사 나올 겁니다. 회계사가 놀랐어요. 사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 장부는 완벽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모든 서류를 뒤졌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세금을 제때 납부했고 장부도 투명하게 관리했거든요. 조사관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이런 얄팍한 수법으로 저에게는 하나도 안 통한다고요. 최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 씨,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당신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태진이 학교 앞뒤로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도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차 안에는 경찰 직통 신고 버튼도 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이커리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베이커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승합차 문이 열리고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모두 덩치가 컸어요. 저는 차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남자들이 제 차에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내려요.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이미 준비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 직통 신고 버튼이었어요. 동시에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차 문을 흔들었어요. 빨리 안 내려요? 저는 창문을 조금만 내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한테 마지막 경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계약서 파기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협박이네요.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녹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가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조폭 같은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왜? 저는 창문을 완전히 내렸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차에 비상신고 장치가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관이 남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절 협박했어요. 녹화 영상 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시죠. 조사받아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남자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새벽 2시쯤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샤오밍 회장님, 저 사람들 자백했습니다. 대한그룹 강문석 회장이 사주했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경찰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9년 전 염전 사건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최 실장님이 9년간 몰래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 녹음은 최 실장님이 염전 관리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 몰래 녹음한 것이었어요. 태진 씨 사고 당일 미행 차량 관련 자료도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사고 직후 회수해서 보관하신 거였어요. 금전 거래 내역도 모두 복사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은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며 9년간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어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9년 전 강문석 회장이 저를 염전에 감금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들 사망과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심각한 사건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출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형사과 형사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9년 전 상견례, 염전 감금, 최 실장의 도움으로 중국 탈출, 태진 씨의 죽음까지요. 형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소희 회장님, 이 사건은 검찰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그룹 강문석 회장, 며느리 감금 및 협박 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 9년 전 아들 사고 당시 미행 차량 운용 의혹도 수사. 모든 방송이 이 뉴스를 다뤘어요. 저는 베이커리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강 회장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며느리를 염전에 감금했습니까? 며느리 협박을 지시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어요. 최 실장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을 기소했어요. 혐의는 감금, 협박교사, 업무방해였습니다. 태진 씨 사고건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 일부만 인정되었어요. 강 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대한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투자를 도와줘서 잠시나마 회사의 유동성이 안정이 되었지만 강 회장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했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회장 없는 그룹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이커리를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 사건의 피해자시라며요? 대단하세요. 용기 내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강 회장을 마주했어요. 회장은 초라한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저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정말 당신을 염전에 감금했습니까?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9년 전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염전 감금, 탈출, 그리고 태진 씨의 죽음까지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 회장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완전한 패배가 담겨 있었어요. 강 회장에 대한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변론.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동안 저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태진이와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긴장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문석은 며느리를 염전에 감금하고 협박을 교사했으며 업무를 방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한 죄는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가면서
회장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두 끝났어요. 파산위기에 처한 당신 회사 대한그룹은 제가 인수할 거니까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고개 숙인 강 회장에게 소리치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태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모두 끝났어요? 나쁜 할아버지가 감옥으로 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저는 태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소위 베이커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9년간 꿈꿔왔던 복수가 이뤄졌어요.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태진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9년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동안에 쌓인 분노를 그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진 씨, 보셨어요?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저는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당신 이름을 가진 우리 아들의 행복한 삶을요. 판결이 나고 대한그룹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구속되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어요. 주가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섰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 없는 대한그룹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한그룹 유동성 위기, 파산 초입기 돌입.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구나.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대한그룹 상황 어때요? 최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이사회에서 매각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인수할 곳이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을 소위 에너지가 인수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전해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5명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사 1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 샤오밍 회장님, 정말 파산위기에 있는 저희 대한그룹을 인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채 전액 인수, 직원 고용 승계, 경영권은 소위 에너지로 이전.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면 저희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굳이 대한그룹을 인수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송도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9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고졸 출신이지만 차장까지 진급을 했는데 회장님 아들과 결혼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강문석 회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염전에 버려졌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고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고졸 출신이었지만 이 회사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차장까지 진급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단지 강 회장만 쫓아내면 됩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저는 그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사 1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임원진들이 100% 동의했고 대한그룹 인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대한그룹은 이제 소위 에너지의 자회사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위 에너지그룹 회장 리 샤오밍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9년 전 이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그룹은 강문석 회장이 빠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모두 보장됩니다.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최민국 실장님이 대한그룹의 사장을 맡아주세요. 최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회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실장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9년 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이 회사를 가장 잘 아세요. 최 실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강 회장을 회사에서 내쫓는 게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회사 경영은 최 실장님께 모두 맡기고 저는 빵집에서 평온하게 일하고 싶었거든요.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제가 신임 사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그룹 신임 사장은 최민국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최 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한그룹, 소위 에너지의 인수, 9년 전 회사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시댁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다. 극적 반전, 신임 사장의 최민국 전 비서실장 임명. 모든 방송이 이 뉴스를 다뤘어요. 화면에는 제가 대한그룹 본사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9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회사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수감동 휴게실. 강문석 회장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그룹이 소위 에너지에 인수되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쳐다보았어요. 9년 전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쫓겨난 김소희 씨가 이제는 리 샤오밍라는 이름으로 연매출 2조 원 기업의 회장이 되어 시댁회사를 인수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9년 전 자기를 쫓아낸 강문석 회장을 9년 만에 돌려받은 그대로 대한그룹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극을 이뤄낸 김소희 회장입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강 회장이 TV에 다가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신임 사장으로 최민국 전 비서실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최 실장 얼굴이 크게 비쳤어요. 최 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소희 회장은 9년 전 강문석 회장에게 쫓겨난 후 중국으로 건너가 태양광 기업을 일궜고 뉴스를 들은 강 회장이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 나온 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그 재벌 회장 아냐? 회사 빼앗겼나 봐. 아주 잘 됐네. 온갖 양아치 짓은 다 하다가 자기 회사에서 뺏기고 철창 신세를 지고 있으니 제대로 돌려받은 거지 뭐.
회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교도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화면에는 대한그룹 본사 전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평생 일군 그 건물이었어요. 이제 그 건물은 김소희, 바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내가 평생 일군 회사가. 김소희한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회사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내 회사가.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강문석 씨 진정하세요. 회장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교도관 2명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문석 씨, 일어나세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가기 싫어. 소란을 피우는 강 회장을 교도관들이 회장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독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독방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9년 전 제가 염전에서 흘렸던 눈물처럼 이제 회장이 독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뉴스 화면이 떠올랐어요. 제 얼굴이 대한그룹 건물이 저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이커리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염전에서의 고통, 중국에서의 고독, 사업의 성공, 그리고 복수의 완성.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태진 씨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이제 제가 가졌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이 회사를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 씨, 어젯밤 회장님께서 충격을 받고 독방에 계신답니다. 자기 회사가 소희 씨한테 넘어간 것을 보고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셨군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태진 상무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태진 씨의 사랑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예요.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혼모들을 위한 일을 해야죠. 저처럼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최 실장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십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최 실장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강 회장 구속 판결이 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은 최 실장의 경영 아래 안정을 되찾았어요. 저는 소희 베이커리를 계속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태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라 어느새 제 어깨만큼 자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저는 태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진이 많이 컸구나. 어느 날 저는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미혼모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최 실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한때 미혼모였거든요. 그 고통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그룹 복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세요. 최 실장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미혼모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소위 베이커리 바로 옆 부지에 3층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1층은 상담센터, 2층은 육아지원센터, 3층은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1층 한쪽에는 제빵 교육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개소식 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도 한때 미혼모였습니다. 9년 전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반드시 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쉼터에는 50명이 미혼모가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회장님, 저 취업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빵 기술 배우고 싶으세요? 우리 베이커리에서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재단 제빵 교육장에서 미혼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빵 반죽하는 법, 오븐 온도 맞추는 법, 빵 모양 만드는 법.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실력이 늘면 바로 옆 소위 베이커리에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빵을 만들고 판매도 했어요. 1년 후 첫 번째 수료생 5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과제빵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모두 소위 베이커리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0명이 미혼모가 제빵 기술을 배웠고 모두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소위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다른 빵집에도 취직했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저 이제 제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재단은 전국 5곳으로 확대되었어요. 각 지역 재단마다 제빵 교육장이 있었고 협력 베이커리들이 현장 실습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미혼모가 재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 날 서울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강문석 회장이 보낸 거였어요.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소희에게 나는 매일 후회한다. 내게 한 짓들을, 태진이를 잃게 한 것을,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네가 미혼모들을 돕는다는 뉴스를 보며 태진이가 너를 만난 게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다면 지금 어땠을지 상상해 본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강문석?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미움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베이커리로 출근했습니다. 재단 수료생 3명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빵 반죽을 시작했어요. 옆 제빵 교육장에서는 새로운 미혼모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각 구운 소금빵을 꺼내 놓았습니다. 빵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어요. 옆 교육장에서 미혼모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단 쉼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베이커리 카운터에서는 수료생들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소희 씨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넘어 희망을 나누는 삶을 선택했죠.
인생은 때로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소희 씨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